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에서의 시장경제의 진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 해운, 통신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고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농업도 광역적 시장 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생산을 특화하면서 분업의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의 재편이 전개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시기 한국의 농업은 일본 제국의 시장 경제에 편입되면서 시장 경쟁이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양호한 조건의 상품 판매 체계를 구축한 지주나 농가들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지주나 농민들이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 모두 동일한 정도로 편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농법과 자급적인 생활 양식을 고수하는 지주와 농민들도 공존하였습니다. 두 유형의 이질적 지주를 동태적 지주와 정태적 지주로 개념화하기도 합니다. 동태적 지주는 자신의 농장에 농사시험장을 설치하여 최적의 종자와 비료를 선택하고 근면하고 튼실한 소작농을 엄선하여 소작을 주되 소작농의 농업 경영에 대한 세밀한 감독을 수행하는 지주를 말합니다. 일본인 대지주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고 한국인 대지주의 경우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 존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리 조합장을 하는 한국인 대지주나 정미 공장을 경영하는 한국인 대지주 등은 주로 이 유형에 속했습니다. 정태적 지주는 소작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소작지 경영은 소작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소작농의 선발이나 소작료의 수취는 지주 대리인인 마름에게 위임하는 유형의 지주인데 한국인 지주는 주로 이 유형에 속했습니다. 민족별 대지주수의 추이는 동태적 지주와 정태적 지주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초기에는 한국인이 대지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지주의 성장세가 더 빨랐습니다. 1942년에 이르면 100정보 이상의 경우 일본인 대지주수가 한국인 대지주수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50에서 100정보를 소유한 대지주의 경우도 한국인은 193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인은 1930년대에도 성장을 지속하여 일본인 지주수가 한국인 지주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한국인 지주들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정태적 지주에서 동태적 지주로 한국인 지주의 변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지주는 소작미로 얻은 막대한 미곡을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에 투자도 하였습니다. 1930년대 초에는 전체 미곡 중에서 지주가 소작미로 얻은 미곡의 규모에 대한 추계가 있습니다. 그 추계에 의하면 상품화된 미곡의 60% 이상을 지주가 판매하였습니다. 자작농과 자수작농의 판매량은 지주 판매량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상품화된 미곡의 30% 이상을 자작농과 자수작농에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주의 곡물상은 미곡 판매로 막대한 현금 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개항기와 1910년대에는 이 자금을 주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1920년대 들어 미곡 가격이 하락하고 토지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농해 부문으로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33년 초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 자본금은 10억 7,846만 원이었는데 이 중 한국 내 거주 지주 납입 자본금은 2억 6,203만 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국인 납입 자본금은 1억 1,537만 원으로 10.7%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자본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 조선 내에서도 자본 축적이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본점을 둔 회사의 납입 자본금으로 보면 한국 내 자본 형성의 절반 정도는 한국인이 담당하였으며 한국인 주주의 상당수는 지주 및 공물상이었습니다. 식민지기에는 미국 생산이 증가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 단자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농산물 생산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민지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비중이 가장 높았던 1934년에도 62.9%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단작화라고 평가하기는 과도합니다. 농가 경제의 수입에서 미국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비중은 아프 비율보다 낮았습니다. 농산물 생산액에서 미국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농가 경제의 수입에서 미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괴리시키는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식민지기의 소작제도는 밭보다 논에서 더 발전하였습니다. 소작지의 경우 지주가 지대를 거두어 가기 때문에 농가 경제의 수입에서 지주가 징수한 지대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소작지의 비율이 밭보다 논에서 더 높았기 때문에 소작지에서의 지대를 차감한 농가 경제 귀속분에서 미국 수입의 구성비는 농산물 생산액에서 미국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밭에서의 소작료 비율은 논에서의 소작료 비율보다 더 낮았는데 이것도 농가 경제 귀속분에서 미국 수입의 구성비를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둘째, 농산물에는 토지 의존도가 낮고 노동 집약도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양잠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양잠에는 지주의 수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주의 수치분을 제외한 농가경제 귀속분의 비중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농산물 생산액에는 집을 제외하고는 부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농가는 다양한 부산물과 그 가공품으로부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소득 구성뿐만 아니라 현금 수입 구성에서도 미국 위의 작물의 생산이 중요했습니다. 미국 판매 시장에서는 지주의 소작 및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민이 수취한 미국의 유통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면화나 누에고치, 채소와 같은 밭작물은 농민적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경제를 고찰할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면화나 누에고치, 채소와 같이 농민적 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었던 작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보국 시기부터 한국의 공업원료 작물로서 면화와 누에고치의 정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면박지 공업을 기축으로 하여 산업혁명을 수행하였지만 원료를 작업하지 못하고 있어서 원면의 수입에 막대한 외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에고치로 만든 생산은 면화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 가두권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수입 종자를 순화시켜 만든 육지면을 일본 제국 내에서 재배하고자 하였는데 한국을 제외하고는 기후 풍토에 적합하지 않아 시험 재배에 실패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에 목포 고화도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하여 한국의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게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912년부터는 육지면 재배 6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1911년에는 육지면 재배 면적은 3,000정보, 재래면 재배 면적은 59,000정보였는데 6년 동안 재래면 재배지를 육지면 재배지로 전환시키고 육지면 재배 지역을 새롭게 확충하여 육지면 재배 면적을 10만 정보로, 재래면 재배 면적을 2만 정보로 만들어 면화 생산량을 1912년 2,700만 건에서 1917년 1억 1,500만 건으로 증가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육지면 재배 장려 계획은 지속되었는데 1919년에는 육지면 재배 장려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33년에는 10개년간 면적 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육지면 재배 면적은 1919년에 10만 정보를 넘었으며
육지면 생산량은 1924년에 1억 건을 넘게 되었습니다. 육지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1937년에는 2억 건을 넘었지만 그 이후에는 생산량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1941년 육지면 재배 면적은 31만 7천 정보에 달해 반면적 272만 정보 후 12.7%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양잠을 하기에 좋은 기후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양잠업이 성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일본은 당시 생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 개척에 성공함으로써 1909년에는 세계 제1의 생사 수출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생사 시장에서는 중국 및 인도와의 경쟁이 치열하였기 때문에 생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일본의 양잠업 체계를 이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래뽕을 사용하여 재래의 누에씨를 키우는 방식에서 계량뽕을 사용하여 우량 누에씨를 키우도록 하였으며 애누의 공동사육소를 누에사육 기술로 계량을 도모하는 시설로 활용하였습니다. 1910년대 양잠업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양잠호수는 1910년에 7만 6,037호였는데 1920년에는 32만 5,882호로 늘었고 누에고치 생산량도 1910년 1만 3,931석에서 1920년에는 13만 2,946석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누에고치 생산량이 늘어나자 이것을 원료로 생사를 생산하는 제사 공장도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이와 같은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1925년에는 15개년 사업으로 누에고치 100만석 증수 계획을 수립하여 1939년에 양잠호수를 100만호로 누에고치 생산액을 100만석으로 늘리려고 하였습니다. 1930년 대공황을 계기로 미국의 생사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생사 가격이 폭락하여 누에고치 증산의 경제적 동력이 약화되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양잠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4년에는 92만 2천호가 되었습니다. 누에고치 생산량은 1934년에 81만 석에 이르렀지만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육지면과 누에고치는 미국과는 달리 지주 중심이 아니라 농민 중심으로 증산이 이루어졌으며 육지면과 누에고치는 모두 공동 판매되었는데 이 공동 판매장은 농민적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 반 면적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만을 보면 반 면적은 1918년 280만 정보에서 1941년 272만 정보로 추세적으로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밭은 농가는 달리 농민들이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컸으며 또 밭작물은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작부 구성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총독부는 면화와 누에고치 증산에 노력하여 면화밭과 뽕밭의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면화의 재배 면적은 1918년 13만 정보에서 1941년 32만 7천 정보로 늘었으며 뽕밭은 1918년 9천 정보에서 1941년 3만 정보로 늘었습니다. 뽕밭의 면적이 넓지 않은 것은 이 시기의 뽕나무는 주로 집이나 논밭 주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뽕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주된 형태가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밭의 면적이 줄었고 섬유 원료 작물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서 여타 작물의 재배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유 원료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밭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들은 작부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채소 재배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기에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채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채소 재배를 증가시켰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기 초기부터
육지면과 계량봉의 재배를 장려하였고 1931년부터는 보리와 조 등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전작 계량 증식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였지만 1937년 이전에는 채소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소 재배의 증대는 조선총독부의 정산정책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루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채소 재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채소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소 중 무와 배추만이 1912년부터 작품 면적과 수확량이 파악되고 있을 뿐 나머지 채소들 예컨대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호박, 참외, 수박, 마늘, 곤약, 고추, 미나리의 작품 면적과 수확량은 1931년부터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 1912년부터 작품 면적을 알 수 있는 무와 배추의 작품 면적의 추이를 보면 무의 작품 면적은 1912년 3만 3천 정보에서 1939년 6만 8천 정보로 늘어났으며 배추의 작품 면적은 1912년 2만 2천 정보에서 1939년에는 5만 2천 정보로 늘어났습니다. 무와 배추 이외의 채소 작품 면적도 알 수 있는 1931년 이후에 모든 채소의 작품 면적을 보면 1931년 10만 정보에서 1939년 18만 6천 정보로 8년 동안 82% 증가했습니다. 식민지계에는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토지 개간이 진전되기는 하였지만 경지의 증가는 농가의 증가를 따라잡지는 못하여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농가의 상당수는 분가할 때 아무런 토지도 상속받지 못한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계에는 지주의 토지 집중이 진전되어 소작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것도 소작농의 비중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주의 토지 집중이 일어나는 소유 분해의 진전이 대경영 농가의 비중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대경영 농가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어 소경영이 더 지배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경영 분해가 진전되었습니다. 식민지계 농가 경제는 미국 시장 및 잡곡 시장의 발전 및 구입 비료의 증대, 묘나 누에고치 채소 등 농민적 시장의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시장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감에 따라 농산물 작황 변동과 가격 변동에 경영 수지가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작황이나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아 농가 경제는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에 걸쳐 진행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많은 농가를 생존의 위험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이와 같은 농가 경제의 위기는 조선총독부의 정책 변화를 야기하는 원천으로 작용하였지만 조선총독부는 농산물의 작황이나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가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농가 경제 안정화 수단을 마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많은 농가가 생존의 위험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농가들은 시장 경제의 변동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변화되고 있었으며 또 많은 농가들은 이촌 향도나 해외 이주 등 농업 외부에서 생존의 길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이촌 향도나 해외 이주는 영세농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농가의 경영 규모가 균질화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에서의 시장 경제의 진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산물 시장 수요의 고도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